지금부터 200년 전에 200년 동안 그 영적이고 사상적으로 그 흑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발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문명사 가운데 대재앙이 도래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 폐륜적인 성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최대 희생양이 이 우리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그 이제 젠더 교육을 통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폐륜의 길로 이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기독교계에 특별히 우리 신학계에 그 퀴어 신학이라는 부산물을 남겼는데 이것이 이 신학계를 타락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 신학계와 이 신학 교육의 그 갱신이 대단히 위급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행을 하고 있는 성혁명에 봉착한 21세기 한국 기독교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789년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로부터 1968년도에 이제 68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또 이제 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영적이고 또 사상적인 폐륜으로 점철된 200년 동안의 흑역사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형이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각자 여기 보시면 이 지성인 그룹과 이제 활동화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자 동기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핵심 목표를 위해서 이들이 전력 질주를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규범의 해체와 가정의 해체와 기독교의 해체였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대단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경악을 금치를 못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르크시즘이 이러한 움직임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을 해서 칼 막스의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칼 막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칼 막스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긴 가족과 사적 소유와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어록이 담겨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성스러운 가족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이 삼위일체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 땅에 가족이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 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다라는 대단히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파괴를 하려면 가정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이 가정은 일부 일처제의 견고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규범을 이제 동성애를 장려하거나 또 일부 다처제나 또 일처 다부제나 또는 다부다처 폴리아모리까지도 장려를 해서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 마르크시즘의 결론이라는 것에 도달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르크시즘이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정통 마르크시즘이 이제 좀 시행착오를 거듭을 하면서 이제 폐색이 짙어지면서 이 정통 마르크시즘을 이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마르크시스트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들이 이제 정통 마르크시즘은 인간의 노동을 이제 주목을 해서 체제 전복을 도모를 했다면 이 수정 마르크시스트들은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고자 이들이 이제 심혈을
혀를 기울였는데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를 이제 그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성욕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마르크시즘에다가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 인간 정신적 분석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이 네오마르크시즘, 아마 목사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마르크시즘과 이 프로이드 학설을 융합을 했다고 해서 프로이드 마르크시즘이라고 읽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학과도 다 동일한 그런 이 사상적인 흐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들의 이 사상적인 흐름을 한마디로 제가 이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섹스의 정치와 정치의 섹스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성욕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기독교 가치, 문화, 기독교 전통을 파괴하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성규범 해체와 가정 해체와 기독교 해체를 정당화하는 이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체제, 반문화, 반기독교 사상이 예, 그 200년 동안의 이 사상적인 흐름을 통해서 집대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 1968년도에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혁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시에 그 이제 이 네오마르크시스트였던 이 빌헬름 라히의 그 생존의 그 어록이었던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고 이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보실 때에 이 68혁명 세력이 과연 누구를 겨냥을 했다고 보십니까? 기독교죠. 그렇죠? 기독교 성도덕을 이제 전면 이제 그 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 68혁명 세력이 이렇게 기독교 성도덕을 조롱을 했을 때에 이 당시 서구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그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 서구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68혁명 세력의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오늘날 이렇게 그 글로벌하게 패륜적인 성혁명이 지금 이 지구촌을 강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이 성혁명에 이 지금 봉착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패륜적인 성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앞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과거 한때의 그 찬란한 그 기독교 문명을 일으켰던 그 서구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성규범 해체, 가정 해체, 그 기독교 해체의 그 거센 그 시대적인 그런 조류의 이제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야말로 영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흑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침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발흥으로 말미암아서 성규범 해체, 가정 해체, 이 기독교 해체가 이제 집약적으로 이제 그 집약적인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인류 문명사의 대재앙으로 이제 도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동안 이제 조직신학자지만 저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인류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틈틈이 이제 꾸준히 독서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21세기 인류 문명사의 위기의 포문을 연 시대사조라는 그런 이제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선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정의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이 성기라든가
이제 염색체에 따라서 이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성별을 그 결정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생물학적인 성을 이제 부정을 하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스스로 자기의 마음대로 후천적으로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를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PPT 빨리빨리 넘기고 이제 최대한 저는 이제 아주 그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강의 안에 자세하게 이제 수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은 강의 안에 참조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강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인류 문명사의 그 위기의 포문을 연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시대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그 세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3시간짜리 세미나를 해도 부족할 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제 음란하고 폐역한 성혁명으로 이 세상을 이제 성애화시킴으로써 이 사회 전체에,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의 타락과 폐륜을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젠더주의는 인류 문명을 위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젠더주의는 이성애에 기반한 이 일부 이처제, 한 남성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이처제를 파괴를 하고 이 성소수자들의 폴리아모리를 옹호를 함으로써 가정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위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젠더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시대 사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 특별히 이제 신학계를 이제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제 인류 문명을 위협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세 번째는 이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이 세상의 심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특별히 이 중직자들이 이 폐륜의 길을 걷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위기의 근본적인 시체가 되는 이제 젠더를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 젠더는요, 제가 이 젠더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젠더는요, 그냥 이 문법 용어에서 중성형 그 명사에 지칭되는 단순한 융법 용어였었는데요.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1955년도에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이제 그 존 머니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허위 실험에 응용을 하면서 이제 이따금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허위 실험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한 너무나 그저 반인륜적인 그런 실험을 하다가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이제 이제 보편화시키게 되었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95년도를 이제 분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그 인간의 성별을 나타내는 생물학적인 그 성인 섹스를 대체하는 성 관련 용어로 이제 이게 보편화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젠더를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영미권에서는 이 섹스하고 젠더의 의미가 이제 쉽게 분리가 돼서 잘 전달이 되지만 아마 감지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젠더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섹스하고 젠더가 다 동일하게 성으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젠더 위험성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번역이 되고 있었던 성주류화를 젠더주류화로 번역을 하고 성인지를 젠더인지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젠더 의미를 살려주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젠더 자꾸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법적인 용어로까지 이게 통용이 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봉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앞서 여기 우리 지금 남윤재 변호사님도 오셨는데요. 이거는 그 크레도 우리 매거진에서 제가 다운을 받은 이 그림인데요.
이것이 그 젠더의 시체를 좀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세력들이 유물론적인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이거 사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인간을 이 성적 실험 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젠더의 그 적나라한 실체를 아마 좀 한눈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에 대한 이해 변절사를 간략하게 제가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그 생물학적인 그 성인 섹스를 대체하는 용어로 이제 젠더가 부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68혁명 세대들이 이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그 교육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해서 글로벌 정계, 재계, 뭐 사회 문화, 뭐 교육, 뭐 법조계, 언론계, 뭐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이제 이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파워 엘리트층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68혁명의 그 정신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구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엔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유력한 국제기구, 그리고 또 서구 세계의 그 행정부의 수반들도 다 이제 이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에 대한 그 이해를 이들이 이제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제 성적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90년대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선천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성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젠더에 입각해서 수많은 그런 다양한 젠더들을 후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를 통해서 섹스가 주류가 되어서 우리가 성을 이해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젠더가 주류가 되어서 성을 이해를 한다 해서, 그래서 젠더 주류화, 젠더 맨스트리밍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지금 젠더 주류화에 대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그런 그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젠더 주류화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 젠더에 입각한 그런 성 정체성의 이해가 이제 혼란을 초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젠더는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계속 유동적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한 개인으로서는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다가 이제 급기야는 자기 존재의 자체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이제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세력들은 이거를 제3의 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혹시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호주는 세계 최초로 이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독일이 이제 작년에 이제 1월 1일부로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이제 제3의 성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제3의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에 이 성기 기능으로 말미암아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존재로 타고난 거는 이거는 성기 기형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이지 제3의 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많은 그런 이 젠더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페이스북은 71가지의 젠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간단한 내용들은 빨리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존재를 일컬어서 이제 젠더 큐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존재가 있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안에 남성과 여성이 그 동시에 있기도 하고 또 한 무더기에 그런 젠더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의 별 그런 아주 그 괴이한 그런 인간 군상들을 지금 현재 이 젠더주의자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요, 그 빌리 이거는 제가 그 중앙일보 12월자에 그 제가 신문을 가져와서 우리 목사님들께 보여드렸으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아직 못 갖고 온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 빌리 포터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엔터테이너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저런 이제 드레스 코드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또 이거는 또 바로 그 전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TV 드라마를 전혀 이제 그 뭐 시간적으로나 마음의 여력적으로 못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남장 남자가 지금 최신 문화 트렌드로 지금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목사님들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 케이블 TV의 엠넷의 퀸덤이라는 그런 이 쇼 프로그램에서 뒤에는 이제 수트 차림은 그런 이제 우리 걸그룹이고 앞에는 이제 아이돌 남자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최신 트렌드로 미화되어 가고 있다. 성중립성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여장 남자, 남장 여자. 근데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서 이 작년에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한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할 때에 이렇게 성중립적으로 양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차별을 하지 않고 성숙한 아이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저는 그 동성애가 그 유럽 사회에 막 정착하던 당시에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TV 드라마를 보면은 게이 커플이라든가 레즈비언 커플들이 꼭 한두 커플씩 등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문화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장황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를 한 지가 이제 2년 반째 접어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 생태계가 짧게는 6개월, 한 1년 전부터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신문 보실 때마다 이제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보시면은 이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제시를 하면 꼭 대안까지도 저는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섹스와 젠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는 젠더보다 근본적인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문화적인 젠더는 섹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섹스하고 젠더는 모두 다 성이라고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성에 대한 왜곡과 성 정체성이 혼란을 초래하는 젠더 교육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를 한 27종을 전수 조사를 하면서 현재 우리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거의 100% 젠더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성에 대한 그런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성 정체성이 혼란을 초래하는 이 젠더 교육을 이 섹스와 젠더를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이해를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도모를 하게 하여서 건강한 성 정체성의 형성을 독려하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이 글로벌 학술계의 아주 거두이죠. 대단한 파워 엘리트인데요.
이 주디스 버틀러 이전과 이후로 이제 양분이 될 만큼 이 젠더 그 이데올로기와 이 젠더 주류화의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기초를 마련한 그 인물인데요. 이 그 주디스 버틀러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저서인 이 젠더 트러블에서 이 버틀러는 이 젠더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젠더 사이 계속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의 주장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독교의 그 허구성을 이제 낱낱이 밝히고자 하는데 기독교 이 인간의 이 성별 질서를 통해서 그 정말 뭐 불가지론자든 무신론자든 그 무언가 어떤 그런 이 신의 이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그 성별을 해체시키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목사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정말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너무나 이상한 사상이 지금 이 21세기 이 문명 사회를 강타한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영적이고 사상적으로 이 안에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이분은 제 모교인 그 독일 튜빙엔 대학의 이제 교수님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젠더주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잘 그 모를 당시에 2016년에 이제 방한을 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3대 혁명이 일어났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1789년도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신분제가 전복이 되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7년에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그 계급 사회를 이제 전복을 시켰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젠더 주류화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남녀의 성의 질서를 전복시킨 그런 혁명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면서 이 젠더 주류화는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가장 그 인간 사회의 그 기본적인 질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반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 이 영안과 해안을 가진 가운데 그 우리를 일깨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1월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네.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지금 패륜적인 성혁명으로 다음 세대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패륜적인 성혁명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이 이 성별 해체가 되는 이 가공할 만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들이 이 종국적으로 이 섹슈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를 이 타락과 패륜으로 이끄는 성애화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패륜적인 성혁명의 핵심 전략, 양대 이런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제 간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희생양을 삼아서 이들을 이제 그들의 혁명의 전위군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혁명의 또 다른 그런 특징으로 제가 발견을 한 것은
과거에는 인류 문명사 속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주로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힘없는 약자들이 이 불의한 그런 이 상류층을 대항을 해서 이 그 혁명을 일으켰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위로부터의 그런 이 파워 엘리트들이 주도가 된 혁명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파급력이 이 무서운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헬름 라히가 사실은 이 네오 마크시스트로서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성형화시키는데 이 물꼬를 튼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대단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아이들을 이제 부모와의 그런 관계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을 파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와 이 국가를 말살을 하고자 이제 획책을 했었는데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애화에 주력을 했냐면, 아이들을 일단 이렇게 성에 함몰된 그런 성에 탐닉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아이들이 부모 말도 안 듣고 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서 이제 이 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정말 잔인한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한 그런 그 길을 연 장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파행적이고 상당히 파괴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다 갔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생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68 혁명을 통해서 이제 재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제 그 68 혁명 세력에 의해서 이제 추앙을 받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 성규범의 그 해체를 적극적으로 이들이 이제 공략을 한 가운데 결국 이제 유럽의 성교약 표준안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 편견 없이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소개를 드릴 테니까 목사님들 스스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뭐 쭉 나가다가 4, 6세 그 어린아이들한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6세부터 9세 그 아이들에게 뭐 임신과 피해인 뭐 성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9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에게 뭐 올가즘, 포르노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님들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특별히 이제 여성가족부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생들의 이 성교육 교재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거를 많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지금 서구 세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사실 신학자로서 저는 특별히 이제 이론 신학자지 않습니까? 조직 신학자로서 저는 이런 것까지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좀 더 진작에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기피를 이제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아마 언론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이 그림 계속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게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거 지금 인터넷상에서 다 지금 이제 검색이 가능한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의 실체를 확연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만 제가 이제 가리고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 초등학생이 가르쳐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세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27종을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교과서는 상황이 어떨까요? 예, 중학생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과서를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이제 교과서를 학교에다가 이제 두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이제 여성과 남성의 이렇게 성기 사진을 이제 이렇게 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이들의 성교육을 조기 성애와 및 피임 위주의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가 후원을 하는 그 고등학생들의 북 토크쇼에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라는 이러한 그 행세가 진행이 되고 이게 작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는 분들은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될 때에 꼭 참석을 하셔서 문제 제기하시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꼭 우리 이제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가 좀 급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향신문에 작년에 그 10월 15일째 이런 그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가 이런 기사를 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동일한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 국가 주도의 공교육 주도의 지금 아동 성애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왜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성규범을 이렇게 해체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 문화, 이 문명이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성규범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 가족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순진무구한 이 그 어린 시절 속에서 저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 성적인 그런 활동으로부터 멀면 멀어질수록 아이들이 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애화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성과 폐해를 그 이제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장차 이끌어 나갈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제를 제기하면 꼭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우리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이제 교과서를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실태를 내린 결론이 지금 성윤리가 부재한 성적 권리 중심의 이 피임 위주의 조기 성애화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용인을 하는 가운데 임신을 생명의 저주로 인식하는 교육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보호를 하고 아이들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결혼관계 안에서의 그 성관계를 전제를 하는 가운데 결혼을 통한 임신은 축복받은 생명의 잉태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좀 더 강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지금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앞서 이제 이 지금 일반 그 사회에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의 폐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 지금 이 기독교계 안에서 특별히 이제 신학계 안에서 어떠한 그
그 폐해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목사님들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직접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퀴어 신학은 이 낯설고 이상함이라는 이 퀴어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통 신학에서 낯설고 비정상적으로 여기졌던,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를 이제 전면에 이제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또 이 성경의 다수의 인물들이 이제 동성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이 개의 삼각관계이고, 다니엘하고 환관장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 병든 하인을 이제 고쳐달라고 나왔던 백부장과 종의 관계가 계의 관계이고, 그리고 또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이 문학 작품에 최초로 등장하는 레즈비언 로맨스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 관계가 아니고 레즈비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참남하게도 예수님과 여기 사도 요한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추정하는 인물은 나사로와 또 부자 청년이라든가 안드레까지도 물망에 오르면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동성애자로 만드는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다 이제 전개한 인물이 바로 테오도르 제닝스라는 신학자인데요. 제가 이 테오도르 제닝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직신학자니까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전개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신학적인 기초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현대신학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1960년대에 미국 신학계에서 이 신죽음의 신학, 사신신학이 이제 한때 그 성행을 했던 사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때의 그 사신신학의 주창자가 토마스 알타이저라는 그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신학이 과연 어떠한 그 말로를 어떠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테오도르 제닝스의 퀴어 신학을 발견을 하면서 제가 바로 이 테오도르 제닝스가 토마스 알타이저의 제자입니다. 18분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때 2018년도에 방한을 해서 기독교가 소멸될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그런 강연을 했고,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사와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예, 이분의 이 신죽음의 신학과 기독교가 소멸될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이후에 이 포스트 크리스천 테올로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분도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의문을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간단하게 짚고 제가 바로바로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된 시간 안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동성애를 정죄한 그런 많은 내용 가운데 가증함이라는 것이 인간 존재의 참된 정체성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범죄, 특히 신성 모독적인 그런 악행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내린 이제 그런 저의 결론은, 이 동성 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가증한 범죄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동성에 대해서 신구약 성서에 7개 구절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 볼 것은 구약 시대에서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될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동성애가 포함이 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한 사회의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에 관해서 원칙을 주셨는데, 성별 간의 경계를 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생물 종 간의 경계를 넘는 수간을 철저하게 금지를 하셨고, 혈연 간의 경계를 넘는 이 근친상간을 혹독하게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동성 성애에 대한 평가가 급변한 역사적인 상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 심리학의 이 정신의학의 대가들은 이 동성애가 심리학적인 성 정체성 장애로 이제 인식을 했었다가 이제 문제의 그 이제 197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제 그 동성애 옹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된 그런 점령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살해 협박과 폭력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주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결국에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대거 이제 불참을 하면서 거의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다 남겨져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뉴스위크지 제가 다 자료에 다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성애가 이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 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또 각종 학회들이 이제 이 동성애가 이제 그 정상적인 그런 자연적인 변이로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성애 옹호 진영이 계속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이 유전적인 그런 그 요인을 주장을 하는데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 하버드 의과대학과 MIT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이 연구 결과 무려 거의 48만 명의 그 DNA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성애 옹호 진영이 지금 불리한 그런 여건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퀴어 바이블이라는 이 책이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이전에 벌써 이게 번역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판이 안 된 거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그 출판을 하고자 하는 시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게 좀 고민하면서 시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퀴어 신학을 왜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 예비 성직자들, 우리 신학도들을 이 퀴어 신학의 폐해와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 책임적인 과제와 이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퀴어 신학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명자들을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제 평생 이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다가 제가 죽고 나서도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하도록 저는 지금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5분 10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혁명을 강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과제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젠더주의가 가정해체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가정이 인류의 귀중한 보고이자 세대를 잇는 생명줄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저는 이거를 젠더 이데올로기 연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제 죽음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 이제 종교 사회학자로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이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실체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그런 그 하부 구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존엄한 사회, 존엄한 시대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바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제가 사실 자사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독신 남성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갖지 못하는 남성들의 말년이 대단히 이제 비참한데요. 이 동성애자들, 특히 이제 남성 동성애자와 이제 그 자살률 사이의 그 긴밀한 연관성은 이 분야의 그 연구자들은 다 이제 공통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동성애자들의 그 자살률이 높은 것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제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자살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 동성애자들의 고독사 위험성을 제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고독사 위험군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문제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직접 연구를 해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남성들이 가장 그 혼자 사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갖지 못하는 이제 독신 남성들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남성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략 보면 40세 이전에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그 파트너들과 복수 연애를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40, 50대 이후가 되면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이제 실체적인 이제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파트너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실직하기도 하고 이제 파탄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말년의 삶이 병든 몸으로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다가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독사의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인류 문명의 과제로 저는 건강한 가정 구축을 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젠더 주류화가 아니라 가족 주류화, 패밀리 맨스트리밍을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가정이 파탄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불안과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을 극심하게 겪었던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때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던 그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가정의 시대는 미국인의 정치적, 문화적 그 근본 배경을 움직일 수도 있는 대변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사실인데요. 예,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참고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그 음란하고 폐역한 성혁명이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는 글로벌 세계에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성혁명에 굴복한 서구세계 교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가 거룩한 성명을 일으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만이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국가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마 직관적으로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한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구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무너진 서구 세계의 그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감당을 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PPT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조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 그 중요한 임무,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회의 그 과제, 사랑과 성에 관한 교육, 그리고 또 부모의 또 이 그 권리로서 자녀에 대한 성교, 이것도 다 개인적으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젠더주의의 그 성혁명의 영적이고 사상적인 기반이자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이 공공의적인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을 통해서 21세기 문명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막시즘 혁명과 성소수자 정치 투쟁이 서로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성,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막시즘이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로 말미암아서 지금 재논의가 되고 있는데 꼭 성소수자 차별과 해방의 그런 이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제 그 사상적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나치 홀로코스트의 그 생존자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 바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인류 문명이 올바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과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금 호모데우스를 저술한 이 유발 하라리의 책들이 아마 지금 글로벌 학술계에서 가장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그 영적인 현주소를 저는 여기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영생불사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옳고 그른지 모든 것을 다 이거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시대가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도래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 사상적인 흐름을 간파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의 그 보수주의의 대변인이었던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이런 이제 그 어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침대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뒤를 잇는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광장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무너진 사회의 남은 조각들을 모아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늘 그래왔듯이 서서히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잿더미가 된 이 인류 문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에서 유를 읽어내는 심정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이 성혁명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역을 감당을 할 때는 저희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고 저희 생명마저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 이 사명 끝까지 제가 감당을 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감신대 감리교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나서 이제 제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라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너희는 서로 말할 때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